정부가 오늘 아침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어젯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62조 원 규모로 오늘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기록적인 고물가를 잡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기자회견과 현장 회의 등을 열며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여 명으로 지난 1월 19일 이후 131일 만에 최소 규모로 급감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도 9명으로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중증 환자도 사흘째 100명대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선을 찾아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율 20.6%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YTN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 특별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선거운동 상황 그리고 판세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광장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네, 김포공항 이전 문제,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서울 강남역에서 출근길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경합을 벌이는 김은혜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삼각 협력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내걸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두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서울 경기가 함께하면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두 후보가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만으로 발전할 수 없고 서울과 함께 갑니다. 제 친구, 제가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고 이준석 대표는 아침 일찍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 마음을 달래고 동시에 충청권을 공략해 격전지 한 곳이라도 더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당내 갈등 일단 봉합하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밤 비대위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와 당의 혁신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갈등을 일단 봉합한 모양새입니다. 더 젊은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등 박지원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과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해야 이긴다는 주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과 지도부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하겠다며 나라의 균형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방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대단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의 역할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당사자였던 윤호중 박지원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단합을 강조한 만큼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반전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언급한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해 이전하고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형훈 제주지사 후보가 반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지해주는 지역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 틈을 파고들어 제주 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슈로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허양진 제주지사 후보 등은 김포공항으로 집결해서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며 총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분여 거리라며 오세훈 후보 등을 향해 악당의 생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으면서 논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코로나19 관련 2차 추경 예산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질타해왔는데 결국 선거 전엔 처리가 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증액을 주장해 어느 정도는 관철을 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에게 공을 돌릴 텐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특별 스튜디오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오전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돼지고기 또 밀가루 등의 수입 관세, 김치 등의 부가가치세를 낮춰서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금 수입은 6천억 원 감소합니다. 세금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값부터 먹거리 가격까지 줄줄이 뛰며 서민들을 옥죄는 가운데 14년 만에 5%대 물가가 닥쳐올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물건값에서 10%씩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포장 김치나 된장, 고추장, 두부 등과 함께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만 원짜리 제품의 경우 최대 2,000원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식용유와 밀, 돼지고기 등 먹거리나 나프타와 같은 산업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올해 말까지 없애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과 사료값도 지원합니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른바 5G 중간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도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세를 없애는 밀이나 돼지고기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없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 중이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줘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정작 기름값 추가 대책이 빠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안정책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는 또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세금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계획도 수정 보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먼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높아지는데 이 비율을 인하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2년 연속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2020년 대비 2022년 세 부담이 축소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적정한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중으로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이달 10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3분기부터 8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 아파트 구매 시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청년과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출시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어젯밤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늘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행업이나 화물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피해 규모가 큰 약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손실보전금을 오늘부터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인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371만 명이 해당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전년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371만 명 가운데 매출 감소가 이미 파악된 신속 지급 대상은 348만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정오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내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전달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에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돼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첫날인 만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 2달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국회가 어제 이 추경 예산안 통과와 함께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도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채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소속돼 일정 소득과 노동 시간을 채웠는지를 뜻하는데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보험에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부칙이 마련됐습니다.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주도록 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자들은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급여 손실 없이 노조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 내년부터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에 지위를 주는 법안도 여야의 압도적 찬성 속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자치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주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원도를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세월호 추모 사업을 위해 설립된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을 출범 후 5년 동안에서 10년 동안으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KT 자회사 노동자가 몸이 아프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근무 조정 없이 근무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업무가 더 과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운전자가 차를 갓길에 세운 채 화단에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운전자는 KT 전화나 인터넷을 개통, AS하는 자회사 직원 김모 씨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다가 연신 구토가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119 신고를 한 겁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이곳 잔디밭에서 쉬던 김 씨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전정신경 세포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지럽고 토 나오고 구토 나오세요? 김 씨는 지난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이 늘어나면서 원래 단독 작업을 하던 경우에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충원 없이 근무량만 늘렸다고 호소합니다. 중대처벌법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가 가중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저에 대한 조치가 좀 서운하고. 경무에 더해 지원이나 파견 근무도 많아졌고 지원 간 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당일 김 씨는 원래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 지점이 아니라 은평 지점으로 지원 근무를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시간부터 이미 구토를 반복해 지원 나온 곳 지점장에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가 조정되기는커녕 지점장의 면박을 들어야 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뭐든 다 반납하고 서대문 가든가 여기가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심지어 어떤 직원은 김 씨가 몸이 안 좋아 차에서 쉬는 모습을 도촬해 조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이나 퍼잔다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잠잔 내가 차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찍었더라고요. 지점장은 김 씨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날 여기 가입사랑과 저기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나도 미안해. KT 서비스 측은 김 씨가 단순히 체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파견 근무가 늘어난 것도 코로나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업무상 스트레스 소견을 받아 산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심해지면서 산업 현장도 안전관리에 비상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기준치보다 16배 이상 많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말엔 고려아현에서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역시 유독가스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가운데 질식사고는 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348명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죽거나 다쳤는데 치명률은 사고성 재해가 1.1%에 불과한 데 비해 질식사고는 50% 가까이 됐습니다. 오폐수나 분유 처리, 정화조 청소 작업 등이 가장 위험했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봄과 여름에 사고도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밀폐 공간뿐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182명. 6명 가운데 1명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땡볕이 쏟아져도 속도에 쫓기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도 적용 대상이 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안전 책임자는 처벌받습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도 사업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는 돼지고기 값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돼지고기 값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올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국내에서 발병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마장동에 있는 정육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고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구체적으로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곳 낮이 되면서 정육점들이 몰려있는 이곳 거리에도 계속해서 인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 가격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왜 그런 건지 가격표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이죠. 여기 삼겹살 1kg짜리가 있습니다. 이 삼겹살 1kg짜리의 가격은 지금 3만 원 정도 됩니다. 일주일마다 2,000원씩 오르고 있는데 한 달 동안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은 8,000원가량이 올라간 가격입니다. 네, 다른 돼지고기 가격들도 도매가들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소고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비살 가격은 100g당 14,000원입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1,000원가량이 올라간 거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 씀씀이도 줄어들어서 이곳 시장에 오는 손님들의 매출도 줄어드는 모양새인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지 하고요. 앞으로의 전망, 취재된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사료로 쓰이는 농작물들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0일을 기준으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팔린 1톤당 밀 가격은 293달러로 꽤나 높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지난 13일엔 세계 2위인 밀 생산국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3달 사이 밀 한 톤 가격은 40%가량 올라서 어제는 420달러에나 거래됐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같은 기간 16%가량 올랐는데요. 사료값 상승에 국내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까지 덩달아서 100g당 2,348원에서 2,900원대로 22%가량이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나흘 전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견되면서 전염병이 번지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도 더욱 폭등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돼지고기 5만 톤 수입에 대해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축산 농가의 사료 구매용 융자 이자율도 낮추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고깃값 상승세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장동에서 YTN 정현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도로에서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사고 수습을 위한 구급차와 견인차가 질비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서 달리던 차량이 맞은편에 있던 차들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과 2살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굉음을 내며 달려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이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 그리고 신호를 받고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제 연달아서 팡팡팡팡 하고 이제 들이받은 그거거든요, 사고가.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북 진안군 개서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2,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규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000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6,139명, 전날보다 6,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물론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5,804명이 확진된 이후에 131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증세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줄어서 178명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숨진 환자는 9명,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210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속 항원 검사 등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내며 비교적 넉넉했지만 올해 들어 지출이 크게 늘며 4월 말 현재 1조 7,017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 재정이 단기간에 악화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달간 한시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 한 건당 약 5만 5천 원을 건보 재정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민자 노선인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오늘부터 평일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심야 이동 수요가 늘면서 약 2년 만에 심야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처럼 자정까지만 운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평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봉쇄 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열 환자가 10만 710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가 1명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70명, 치명률은 0.002%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할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정치국 협의회가 방역 지침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정 실시하는 문제를 심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서 봉쇄 완화에 대한 보도가 아직 없다면서 북한의 실제 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공세를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찾아 영토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돈바스 요충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거리 미사일로 돈바스 지역에 인접한 핵심 탄약고를 파괴했으며 철도 요충지 리만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돈바스 지역의 대형 창고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Напрямку противник веде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Активно застосовує сили та засоби ракетних військ і артилерії та радіоелектронної боротьби.
특히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와 주변 지역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으며 폭격이 너무 심해 사상자 파악도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격으로 민간인 1,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수도와 전기도 모두 끊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Ой, ну, как вам сказать, сейчас очень плохо ситуация, страшно выходить там даже и... 전날 돈바스 전선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이 물러난 제2도시 하르키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수도를 벗어나 피해 지역을 살피면서 결사항전과 도시 재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Як держава повинна забезпечити з точки зору гарантій, а міста повинні знаходити класні проекти і знаходити гроші.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 직후에도 하르키우 도심에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포격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무기 지원을 거듭 호소한 가운데 미국이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도 발표됐죠. 물가의 안정적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석비서관 회의 시작하면서 우리 주말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좀 개선하고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가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새 정부는 하여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이 농가와 민생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에 나선 산림당국과 소방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달여 전에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뉴스 모두에 보도했던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핵심과 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물가가 워낙 심각하다고 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진단이 또 정확히 나올 테니까요. 고물가 상황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앞으로의 전망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사실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추가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을 했다. 이러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0여 년 만에 가장 최대치인 4.8%까지 올랐고요. 예. 이번 달에는 5%까지 이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6%대 전망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좀 진정 기미를 보일 거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공급망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어떤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당분간 한 5% 그래서 아마 한은도 5% 정도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금리도 인상 요인이 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8%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직도 4%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주택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포함이 안 돼 있고 포함하면 훨씬 더 높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고려하면은 훨씬 높을 수 있고 사실 이미 체감 지수는 훨씬 더 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은 지난 1분기에 특히 그 가공식품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공식품의 그 비중 자체가 벌써 40%를 넘어섰거든요. 그럼 지금 가공식품이란 이런 쪽의 요금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런 부분들 아마 체감하는 것은 거의 7%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사실 금리를 올려서 결국에는 이 고물가 상황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리를 인상을 해서 바로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물가 상승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가 미국이 지금 빅스텝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빅스텝으로 따라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금리를 인상을 늦출 수는 없다. 사실 이런 지금 좀 딜레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정부가 그래서 10대 민생 안정 프로젝트, 긴급 민생 안정 대책 발표했는데 핵심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큰 것이 이제 물가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물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물가와의 전쟁을 이미 선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전반적인 생활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득도 오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가 올라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대책의 가장 큰 포커스는 현재 지금 물가를 좀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가계 생활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민생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예. 가장 주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대 분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픽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먹을거리 품목에 대한 조치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좀 설명을 하나씩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제 수입 원가를 절감하겠다, 예. 식료품비를 인하하겠다, 식재료비를 경감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특히 식품 관련돼서 좀 치중을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이 식품이 생활 물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물가가 오르면은 소득이 높은 층보다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의 어떤 그런 가계 지출 압력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지금 특히 서민들, 그러니까 1분이다 그러죠. 전체에서 하위 20%의 소득자들은 벌써 그 지출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 엔겔 지수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계속 이어져서 지금 1분위 소득자들은 현재 지금 가계가 적자입니다. 가계가 적자인 상태에서 또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특히 이런 물가에서 특히 식품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이제 관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없애주고 또 인하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위 식품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조치들을 지금 현재 취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물가 많이 올랐다 얘기할 때 제일 체감하는 게 장 보고 왔더니 이게 물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직접 장 보지는 않으시죠?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지만 가끔 뭐 심부름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대책 중에 돼지고기 같은 것은 관세를 이제 거의 0%로 할당 관세하고 김치 같은 것은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한다는데 어느 정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관세를 이제 없애주는 품목들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도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없애주겠다, 10%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특히 특히 식품 물가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품목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를 없애주게 된다든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면은 당장 이런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다. 물론 품목에 따라서 그 관세율은 다 다르게 크게 나타나는 데는 30%가 있지만은 또 아주 이미 또 미미한 밀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율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가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해주셨고요. 3대 분야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그리고 이자 비용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지금 교육, 교통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일상적으로 늘 가계에서 지고 있는 부담들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 1,900조에 지금까지 지금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서민들한테는 특히 큰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득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채를 진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은 또 그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좀 경감시켜주겠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환 유예라든가 이런 유의자 유예는 9월까지 현재 지금 이미 이제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정부는 최대한도로 이런 비용 부담이라는 측면을 좀 줄여줘서 이렇게 해서 가계의 어떤 보면은 좀 안정화를 이렇게 좀 민생의 안정화를 좀 취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거래세 낮춰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 LTV나 DTI 이런 부분들도 이미 이전부터 지금 새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내놨었고요. 지금 이제 이런 소위 전반적으로 민생이라는 부분들은 이 주거라는 게 대단히 또 크기 때문에 네네. 주거의 어떤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또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화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번에 내용이 담고 있다라고 볼 때는 그 부분들이 물론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얼마나 안정화될까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안정화 위한 어떤 하나의 대책 또 전반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하나의 대책으로 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 중 이것만큼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지금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요금 부분들을 그동안에 좀 억제가 되어 왔는데 예. 이 부분을 또 막 계속 억제하기는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 공공 부분에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시장의 어떤 그런 걸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되 지금 공공요금 부분도 지금 많이 억제되어 왔습니다만은 이것도 물가에 사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살펴봐서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재정이라는 또 이런 부담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담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영향력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좀 큰 부분들 아니면 전반적인 뭐 공공 부분의 물가를 억제하기보다는 그러면은 특히 서민들이 공공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 손실 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급되는 게 39조 원, 국회에서 조금 더 늘었는데요.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뭐 자영업자가 이제 35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죠. 거기에 이제 혜택을 이번에 주겠다는 거죠. 한 6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일정한 부분 정도는 아마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피해를 본 거 어떤 그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그게 뭐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금액이라도 좀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힘을 넣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여전히 그 부분들의 소상공인들이 힘을 넣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일 거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정책들을 좀 잘 살펴서 좀 내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아마 소급해서 보상을 해주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소급 적용이라는 부분들은 뭐 그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아마 소급적인 되더라도 아마 충분하지는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최대한도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정부가 여력이 되는 상태에서는 소급 적용 부분들도 충분하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에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39조 원이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시중에.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그게 아마 한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물가에 주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이제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 하느니 고민하면서 물가를 이제 올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이제 그 발표된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9조 원이 풀리면 물가에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대략 미치게 될까요? 네, 물가 이
이걸 뭐 어떤 수치를 갖고 예측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은 예.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의 와닿기는 좀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이렇게 뭐 수치를 갖고 딱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그 변수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좀 진정돼 가느냐.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지금 물가는 이 물가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국내보다도 국외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타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이 국내 요인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지만은 국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요인들은 정부의 또 하나의 또 범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밖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그 가격 오름세가 얼마나 크게 계속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의 조치의 영향력이 그 효과가 아마 효과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윤 대통령 출근할 때 사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은 질문을 지금 의문을 갖고 있죠. 대통령의 답변은 일단 숨이 넘어가지 않느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일단 그거 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잘 관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또다시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강원 북부는 이미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후부터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 경북 북부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지방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가 계속됩니다.